긴급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향해서 정말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기세죠. 근데 동시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막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시장의 역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딱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네요.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시장 분석 보고서, 또 전문가 인터뷰 자료, 경제 채널 내용들을 싹 다 모아서요. 이 복잡한 현상의 본질이 대체 뭘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전할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내린 최종 결론,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숨겨진 신호와 투자 전략의 핵심 전환점, 이걸 먼저 딱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시장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 보죠. 먼저 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기세입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의 연간 수익률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전자산 선호?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첫째는 역시 지정학적 불안감이겠죠. 아, 지정학적 리스크요? 네, 중동이나 유럽에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또 미국 관세 정책도 예측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 외신에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중앙은행들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아요. 특히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히 위험 회피 이런 걸 넘어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 월드 골드 카운슬, WGC라고 하죠. 네네. 이 기관 설문조사를 보니까 조사 대상 중앙은행의 95%가 앞으로 1년 동안 금 보유량을 유지하거나 더 늘릴 거라고 답했어요. 95%나요? 와. 네,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입량이 1,0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과거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냥 자산 다변화 수준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1,000톤씩 3년 연속이면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중국 금 보유량 추정치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일부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금, 은 보유량을 관리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대 초에 개인 소유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금을 모아왔다는 거죠. 아, 그렇게 오래전부터요? 네, 이게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총 금 보유량이 전 세계 지상 재고량의 상당 부분, 심지어 7만 5천 톤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만 5천 톤이요? 와, 상상하기 힘든데요? 네, 러시아도 만만치 않죠. 국부 펀드를 통해서 한 1만 톤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런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요즘 자주 얘기 나오는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 뭔가 달러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 사태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걸로 보여요. 달러 기반 시스템의 리스크를 몸소 체험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비중은 줄이고 대신 금 보유를 늘리는 그런 전략적인 자산 재분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 국채 보유량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절반이나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BRIS 국가들은 자체적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예를 들면 엠브리지 프로젝트나 브릭스 페이 같은 거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또 홍콩이나 사우디 같은 곳에 공동 금 보관소를 만들자. 이런 구상까지 하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아주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인도는 좀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석을 보니까 인도는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달러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도 경제적 타격이 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인도는 그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달러 시스템 이탈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인도가 탈달을 움직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배경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금값 상승 배경에는 또 유동성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 채널에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강조하던데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정확합니다.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자산 가격만 막 오르는 현상, 소위 유동성 파티다, 혹은 모든 것을 랠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특히 미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거다, 이른바 피벗에 대한 기대감, 혹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유동성 공급 기대 심리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흔해지면 결국 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화폐 가치 하락, 즉 디베이스먼트입니다. 아하. 따라서 이게 금값이 오른다라기보다는요, 같은 양의 금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 즉 화폐 가치 하락을 금 가격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 가격 오르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금값 자체가 뛰기보다는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 그럼 앞으로 금값은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월가에서는 5,000달러 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요? 네,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 CIO죠. 이 사람이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주식 60, 채권 20, 금 20으로 바꾸는 걸 제안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6040에서 602020으로요? 와, 이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죠. 금을 그냥 대체 자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핵심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0.5% 미만이요?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비중이 단 1%만 늘어난다. 그래도 약 2만 5천 톤에 달하는 추가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와, 25,000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나라들이 막대한 양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걸 고려하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의 유동성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한 4만에서 4만 5천 톤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약달러 기조 전망까지 더해지면 금값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금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유독 원달러 환율만 1,430원대로 넘어서는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외환 시장의 가장 큰 이상 신호이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상 신호요? 네, 여러 경제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해져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반대로 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가 약해지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이게 달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원화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걸까요? 혹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큰가요? 복합적인데요. 물론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분석에서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현안, 특히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 있잖아요. 한 3,5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던데 그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건이요? 네, 그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게 지금 외환 시장의 불안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투자 요구가 또 우리 정부가 원하는 통화 스와프랑 얽혀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게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상황이 상당히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그 대규모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미국이랑 상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죠. 안전장치를 원하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 통화국도 아닌 한국하고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의 스와프를 맺는다는 게 전례도 없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과거 금융위기 때 했던 통화스와프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였거든요. 그렇죠. 이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게 결국 원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 게다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제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고려하면 3,500억 달러를 선뜻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도 시장 불안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요. 어떤 분석에서는 달러 야세 효과를 빼고 나면 실제 원달러 환율의 적정 가치는 1,600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산도 나왔던데 이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 분석은 현재 원화가 달러 약세라는 외부 요인 덕분에 그나마 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일종의 이론적인 추정치입니다. 아, 이론적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 효과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원화 자체의 약세 압력만 계산하면 그 정도까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특정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니까 실제 환율 예측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요. 그래도 현재 원화가 받고 있는 근본적인 하방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좀 짐작하게 해주는 지표는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엔화도 요즘 약세인데 원화 약세가 유독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최근 엔화 약세도 상당히 두드러지긴 합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그 차기 총리 후보 얘기 나오는 다카이치 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소위 신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엔화 약세가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고령화 사회라서 수입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 그쵸. 그리고 과거 아베 집권 초기랑은 다르게 이미 엔달러 환율이나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엔저 정책을 막 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원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과의 투자 협상 불확실성이라는 우리 시장 고유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로서는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값 급등과 원달러 환율의 역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단순히 그냥 개별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거시경제의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IMF 총재나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급 인사들의 경고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어떤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IMF는 현재 자산시장 과열 상태가 과거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 문제가 이미 해결 시점을 놓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죠. 심각하네요. 네, 이건 지금의 유동성 기반 자산 랠리가 언제든 급격한 조정이나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뭐 미국 샷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던가 하는 것들은 시장 변동성을 언제든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뇌관이죠. 아, 정말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처럼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위험을 상쇄해주던 그런 전통적인 투자 공식 있잖아요. 네, 6040 같은 거요? 네,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달러 자산이 곧 무위험 자산이다. 이 오랜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달러도 더 이상 안전하지만은 않다. 그렇죠. 셋째는 이런 배경에서 금 같은 실물 자산이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의 역할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넷째는 미중 갈등이나 BRIX의 부상 같은 지정학적 지형 변화가 단순히 그냥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금이나 은 투자는 지금이라도 고려해 볼 만 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을까요? 이미 너무 올라버린 건 아닐까요?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분석했듯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금이나 은 보유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 개인들은 아직 많이 안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다만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변동성.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 금이나 은 ETF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중요한 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서 금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록적인 금값 상승과 이례적인 원달러 환율 역설이라는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네, 분석을 통해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순히 개별 자산의 가격 등락 문제를 넘어서 넘쳐나는 유동성, 불안정한 지정학, 그리고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전통적인 경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복합 리스크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값 급등과 원달러 환율의 이런 역설적인 움직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기존의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것이죠.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의구심이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르고 있고요. 이미 중앙은행들이나 일부 빨빠른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전환점,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격동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전략을 다시 세우는데 깊은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다가올 시대의 진정한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특정 국가의 통화나 전통적인 금융자산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